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예. 어제 하루 쉬었더니 오늘 마치 월요일 같아요. 예.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안고 사는 서울 노후주택 16만동 안전진단은 그림의 떡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노후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기사 읽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용산 상가 건물이 붕괴했네요. 그렇죠? 예. 노주택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뭐 사실 소유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이렇게 집이 새로 지어지고 지어지고 했던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도래하는 노후주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집 주로 지어진 시기 자체가 보면 80년대에 뭐 양옥집들 짓는다고 하면서 단독주택들 많이 지었고, 그 집들이 일부는 이제 뭐 2000년, 90년대 후반 2000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이나 뭐 빌라나 이런 식으로 지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안 지어진 집들도 있고, 뭐 재개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단독주택이나 그 시절에 지어졌던 형태의 노후주택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항상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기사에서 이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린 내용이 있죠.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노후주택 위한 안전대책은 부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재생할 거냐. 너무, 그러니까 좀 이 도시재생의 방향 자체가 너무 소규모의 철거를 많이 하지 않고, 소규모 하더라도 일부 몇 개 동 정도만 헐고 새로 짓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너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구호가 치우쳐져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하는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식겁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에 노후한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지금 9년째 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한 3, 4년 전, 4, 5년 전쯤에 일단 그 집을 사고 나서 좀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이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세를 좀 잘 받고 그다음에 좀 수리를 해놓고 신경 안 쓰게끔 이렇게 가자. 이 노후한 주택 전세를 놓거나 하면 뭐 여름철 뭐 비 많이 오거나 하면 지붕 꺼질까,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까, 비 셀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처음에 수리를 하는 돈을 썼는데요. 이게 수리비가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걱정이 안 가시는 적은 없습니다. 뭐 집수리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리를 할 때 공사를 잘 아는 분이 했어야 되는데, 집 안에 있는 뭐 기둥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가 이거는 별로 힘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없애도 된다 그래서 기둥을 하나를 빼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몰랐죠.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집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둥을 뺐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 기둥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힘받는 부분 역할을 못 해주면서 좀 문제가 생기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얼른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다른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집수리를 다시 한번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했죠. 오늘 얼마나 심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란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이제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 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돈들,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차라리 재개발 될 때 좀 들어간 만큼에 대한 좀 보상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집 수리하는 비용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좀 더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곧 철거가 될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이걸 이 돈을 지금 써야 되나 계속 고민스러운 거죠. 아마 지금 재개발 사업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오늘 재개발 구역 합니다 하면 내일 모레 이제 철거하고 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도 2008년에 정비 구역 지정을 받았고요. 재개발 하자라고 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건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4년 지났어요. 14년 지났는데도 아직 철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합 설립인가를 되게 앞둔 상태에서 좀 있으면 조합 설립 될 거니까 금방 재개발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2010년에 재개발 집을 샀지만 지금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아직 철거는커녕 관리처분 계획 수립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도 이 노후한 주택들의 이런 안전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주인들 입장에서도 이 집을 수리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 좀 아마 보통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집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노후하고 낡은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세입자 살고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이거 뭐 월세 받아서 또는 전세 받아서 얼마나 낸다고 그냥 말저 하고서 그냥 집을 비워놓고 있는 공가들도 생각보다 재개발 구역 안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공가가 돼서 거의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빈 상태로 한 2년 있으면 이주할 줄 알았는데 막 4년씩 5년씩. 근데 그렇게 비어있던 집을 또 나중에 다시 수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살게끔 하는 것도 또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수리를 해서 사람을 살게 하자니 돈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안 하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그랬다가 사람 살고 있는데 사고 나면 또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이제 걱정되고, 그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제가 이제 제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좀 기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때문에 노후주택 소유주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들여 안전진단 후 보강공사라는 것 외에는 안전을 확보를 한 방법이 없는데,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수행하는 민간업체도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소홀히 했다 공사 중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만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는 게 경제적. 실제로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렇게 하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소소한 공사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결국 알아서 주인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뭐 결국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현행법상 노후주택의 관리 책임은 주택 소유주에게 있고, 그래서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시는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 노후주택 안전 확보 대책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고 하니까 정부가 뭐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의 그런 식 아닐까요? 뭐 지원금, 도시정비기금 중에 일부 지원금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 집들은 문제가 있어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재원을 조금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정도? 또는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한다거나, 예전에 그런 사례 있거든요. 이제 재개발 구역 중에서 부가인 뉴타운 3구역이라는 곳에 보면 거기에 이제 완전 안전 진단해서 2등급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그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선적으로 그런 집들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뭐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까지 조금 활용을 해서 노후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노후했다 이런 게 드러나지만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노후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선이주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제 그런 대책들도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지방선거 때 해외여행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좀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생 마지막 학년이라 내년부터는 이제 같이 시간을 하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예, 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부동산 뉴스가 한동안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뜬금없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선거는 사전 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오늘 내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사전 선거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그건 그거고요. 자, 이 선거 때문에 부동산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죠. 옛날 같았으면 이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동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갖고 오겠습니다. 뭘 짓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예. 기사 제목 보시면 이렇죠. 서울 대형 개발, 선거 후 줄줄이 수면 위로.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정상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결정돼야 되면서 추후에 이제 막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게 될 그런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정작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전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예. 의도하고서 이런 대형 개발들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사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뭐냐면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장 잡기에 공조에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개발 이슈들 그러니까 공약으로서 막 홍보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유는 괜히 정권을 쥐고 있는 측에서 집값을 막 올리는데 이렇게 뽐뿌질한다, 일조한다 그런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값 폭등의 주범이 마치 원인인 양 이렇게 좀 비추어지면서 표심을 잃을까봐 겁이 나니까 예,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러나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죠. 큰 흐름은 예, 물론 이 서울시장의 몫이나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부동산 개발 이슈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는지도 바로 체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큰 흐름은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칼을 뽑아둔 상태라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큰 개발 사업들이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있느냐? 자,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결판이 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추진할 거고 그 물살을 우리 모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상반기에는 강북권 개발 중심의 큰 개발 이슈들이 나올 거고 하반기에는 도심 그리고 강남권 사업이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을 처리해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있냐 살펴보면 6월 말에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 건립 여기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상정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7월, 8월 중으로 최종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6월 말에 상정되고 7, 8월에 최종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9월께 착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 등등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큰 이 지역의 빅 이슈가 되겠네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상암동 롯데몰 건립 부분이 이제 또 다시 세부 개발 계획이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일 거라 그래요. 이 위치는 되게 좋은데 상암동에 보면 지금 빈 땅들 그러니까 벌써 이와 관련해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인근 지역 상인들 서울시에서 땅은 팔았는데 막상 집 지으려고 하니까 땅 팔 때는 그때고 집 짓는 거 지금은 아니란다. 거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공사 못하고 있는 지역 상권 상인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와 관련해서도 요번에 좀 진척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상암동 롯데몰 개발을 빨리 하게끔 해서 우리 동네에도 좋은 쇼핑센터, 백화점, 할인마트 이런 것들 들어오게 해달라, 몰 들어오게 해달라 라고 하는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망원동이라든가 마포 쪽에 있는 상권들
그런 영향을 끼칠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지금 하나 이슈고, 그 다음에 그저께는 이제 서울역 마스터 플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서울역 마스터 플랜, 북부 서울역이랑 그 다음에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철도 지하화하는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도 과거에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용산 지구단위 계획, 용산 국제업무지구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2001년에 처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이제 좀 고쳤고, 또 그 이후에 많이 사업이 과거의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된 민간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용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산 마스터 플랜을 손본다고 했고요. 그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한 용산 마스터 플랜. 미군도 지금 이전하고 있는 중이고, 미군 부대에다가 공원 만드는 문제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그 큰 밑그림, 용산 마스터 플랜도 7, 8월 정도에는 이제 개발 계획안이 나오려나 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좀 또 일시적으로 또는 그 인근 지역 영향권역들은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치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도 한 7월에서 9월 정도 잡혀있다고 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저 통과했죠. 주민들 그러니까 그 설계 경기를 반영해서 나온 이 건축계획안을 이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주민들끼리 총회를 했는데 70%가 넘는 동의가 나오면서 통과했죠. 이제 그 안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거냐. 과거에 이제 조합 설립까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50층이라든가 큰 이슈, 어떻게 정비계획안을 어떻게 다시 수립할 거냐, 이 내용 때문에 오랜 동안 진통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안대로 해서 정비계획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모양새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죠. 단지를 가르는 큰 길이라든가 잠실역 주변으로 만들어지는 광장이라든가 광장 기부 체납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안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찬성 반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자라는 쪽이 70% 이상 압도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는 갈 것 같아요. 대치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일단 50층을 달라 층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 대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택지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건축위원회랑 사업 추진 주체 조합이랑,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추진이랑 같이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가 되면서 빅 이슈 눈여겨볼 만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10월 이후에는 여의도 마스터 플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나오려나 보네요. 여의도는 이제 물론 개별 아파트마다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지만, 여의도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지금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마스터 플랜들, 지구단위 계획들 만들고 있고, 서초지구라든가 반포지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한동안 또 시끌시끌했죠. 통합 재건축하는 형태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는 못한다, 지금 소요하고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 여의도도 이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고 있는 데들은 아마 가고 있는 모양새를 반영해서 지구단위 계획안에 넣겠지만, 좀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들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구정도 마찬가지고요. 기사에 보니까 아까 제가 상암몰 얘기했었는데, 상암이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같이 묶어가지고 상암 수색 일대 마스터 플랜도 8, 9월경에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 수색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이 일대도 이 부도심으로서 원래 키우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암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얼마 전에 기사도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만, 상암 랜드마크 타워 부지,
상암 3단지 바로 옆에 공원 바로 위에 있는 그 땅이죠. 이 땅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표류하고 있고 여기도 정상화하는 문제도 달려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사실 상암도 끝나거든요. 상암이 끝나야 또 수색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맞물려 있는 거고 하니까 요 8, 9월 달에 나오는 상암 수색 일대 마스터 플랜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동대문 쪽도 보면 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도 이제 진짜 오랫동안 숨죽여서 가만히 있다가 올해 한 6월달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분양할 청량리 4구요. 분양 이름은 스카이 L65였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고 하면서부터 또 다시 또 주목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해는 또 큰 개발 이슈들 가지고 부동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올 것 같고 또 부동산 TV에서도 또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기사가 이제 이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 괜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좀 쉬쉬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기사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큰 개발 사업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거론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 기사는 반대 얘기입니다. 뭐냐면 서울시가 손대면서부터 줄줄이 헛바퀴 돌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는 데들은 이렇게 가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데들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뉘앙스에서 출발한 기사겠죠. 어디가 지금 문제냐 봤더니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금 7년째 사업 사전 협상도 마무리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남부 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도 시의 용적률 축소 요구에 발목이 잡혀서 못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자, 기사를 좀 더 보면 1987년 문을 열어 30년 운영된 동서울 터미널은 현재 호텔 업무시설, 관광, 문화시설 결합된 연면적 29만 제곱미터 최고 32층 복합 건축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이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최저안을 찾기 위해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좀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업계에서는 약 7년여간 사전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빌미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 동서울 터미널의 정비 사업 문제도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초동 남부 터미널 개발,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용적률 축소로 발목이 잡혔다. 여기가 남부터미널 부지가 일반 상업지구에 속해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하지만 용적률을 600% 적용을 권고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한 200%를 잘려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200%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사업성이 좀 떨어지면서 이 낮은 용적률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 시행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까지 좀 우리가 지을 테니까 대신 용적률 좀 더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용적률 가지고 서울시가 좀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아직까지 좀 더디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봤었던 상암 복합 쇼핑몰 얘기도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상암의 롯데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서부권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까지 평가가 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골목 상권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15년 7월 12월에 이어 2018년 지난달 23일까지 세 차례 보류가 됐다. 그래서 6월 말 개최 예정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다시 상정에 심의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노들섬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다고 합니다. 노들섬도 되게 오래 걸렸죠. 여기는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노들섬 특화 공간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계획이 수정되거나 무산됐다. 이명박 시정 당시는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는 노들섬 문화단지로 계획됐고, 2008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한강예술섬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명이 2015년에 와서야 지금의 사업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5년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여기에 오페라 하우스 짓는다 그래서 아주 그냥 떠들썩했던 그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인근 집값 과열을 우려해서 이런 개발 사업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좀 필요한 것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불필요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오해도 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월세 시장 시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전년 대비 5%포인트 내려갔다 라는 머니에스의 기사인데요. 6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27.95%로 지난 3월에 3년 2개월 만에 처음 27%대로 떨어진 이후에 4월 달에 28% 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28% 선이 무너졌다. 작년 5월에 32.68%에 비교하면 약 한 5%포인트 낮아진 선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낮아지고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월세 시장이 주춤해진 것은 최근 전세 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늘면서 갭 투자자들이 전세 공급원이 되어주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 전세 물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되게 문제죠. 세입자들은 전세를 좋아할까요? 월세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월세를 좋아해요. 전세를 많이 선호하죠. 같은 값이면 물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오피스텔 임대시장 가보면 딱 나오죠. 오피스텔 집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희망하는 거는 전세? 좀 싼 거 없어요? 전세를 제일 원하죠. 소형주택일수록 이제 돈이 없는 경우는 월세 중에 싼 걸 찾겠지만 기왕이면 전세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 나오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무래도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고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전세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전세 매물들이 되게 귀하니까 사실 물건들이 월세 물건들에 비해 별로 많지가 않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이 됐냐면 뭐 서울 남부권을 비롯해서 입주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급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콧대가 높아지는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절이 되는 건데 주인들 입장에서는 대출받아서 월세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월세를 놔도 안 나가는 거예요. 특히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월세 매물들은 되게 많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매물들은 싼 것도 월세가 많지 않은 것도 골라 들어갈 수 있는 물건도 많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임대인들은 그만큼 물건이 많으니까 내 물건은 언제 빠지나 목 베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 지쳐서 전세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전세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도 하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는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사 내용에서는 사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게 써줬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줄지는 않고 당분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시장 상황이 좋으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이며 수도권의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며 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 신도시의 공급이며 재건축의 공급이며 이런 공급들이 많았잖아요. 이들 물량들이 계속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입주 물량들이 늘어날 거고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임대 매물들, 전세 매물들은 더 늘어날 거고 임대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자, 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월세를 현금 내 돈 집에 대해서 내 돈 다 갖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세를 세 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보증금을 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있는 임대인들 많지 않죠.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이 전세금을 주고 이제 월세보증금 일부 받아서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내줄 때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갚고 이제 남는 거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 시장을 많이 쪼아놨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가 힘들죠.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전세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도 많고, 또는 대출 만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더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가계부채 대책에서 잡히는 대출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전세로 그냥 전세금 받아가지고 대출 상환해버리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전세 물건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죠. 아까 갭 투자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했고, 그 부분도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출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을 조이는 것도 전세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금 시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계속 아까 공급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출을 쪼는 부분도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응암 2구역 128가구 추가 분양, 이런 제목인데요. 추가란 기사 제목이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추가? 대체 무슨 소리지? 봤더니 이제 응암 2구역은 작년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이라고 분양했던 그 3호선 녹번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구역이죠. 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데 도대체 128가구나 추가 분양이 나오려고 하면 보류지 분양도 아니고, 보통 보류지라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혹시나 나중에 소송 등을 대비해서 집을 더 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보류지들은 나중에 분양해요. 입주 거의 가까이 가서 분양을 하는데 보류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128가구나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싶어서 기사가 눈길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에도 보이죠?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중학교 설립이 취소돼.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중학교를 지으려고 이제 일부 학교 부지로 마련했던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 짓지 말라고 했나 봐요. 짓지 말라고 했나 봐요가 아니라 요새 학교 신설이 그렇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고, 말 그대로 지금 지어놓은 학교들도 이제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야 될 판인데, 하물며 새로 학교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해서 좀 되게 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있으면 되게 좋죠. 예, 애들 학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학교가 이제 안 지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에 따르면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응암 2구역 재개발 구역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원래 있던 거에 비해 아파트 분양 118가구,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10가구 해서 128가구를 더 짓게끔, 그래서 원래 2441가구였는데 요 부지에 128세대를 더 지으면서 2569세대 아파트 단지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났느냐? 당초 중학교가 건립될 예정이었던 단지 내 학교 용지에 관해 이제 관할교육청의 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어 중학교 건립 계획을 취소했고, 그리고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학교 용지 아파트 짓는 방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지을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학교 짓지 않아도 돼요. 서울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오케이 했고, 그다음에 여기다 아파트 지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다 심의 올렸더니 지으셔도 돼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땅에 집을 짓기로 한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야 이제 땅은 다시 이렇게 확보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돈 주고 사가거든요. 예. 근데 비싸게는 안 사가죠. 감정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땅을 매각하면 땅 매각 수익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근데 그 땅에다가 말 그대로 나라에다가 학교 지으라고 땅 사가세요 하는 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서 신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양 수입을 하게 되면 건축비야 들겠지만, 건축비야 뭐
건설의 사랑이 있기해서 정해진 건축비대로 지어서 주고 사면 되는 거지만 이제 아파트로 분양하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도 대지 지분하고 아파트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 물량 포함해서 팔게 되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수입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늘어난 수입을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해피하죠. 한편으로는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새로 이제 중학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나 애들 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또는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고, 여기가 중학교가 포함된 중학교를 단지 안에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비쌀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좀 되게 속상하다. 실망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가 부담금은 좀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거 놓고 봐서는 또 뭐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조합원 총회와 관리처분 변경도 거쳐야 되고, 이르면 이 물량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이 응암 1구역이고요. 옆에 응암 1구역은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이 시공사입니다. 여기도 좀 있으면 분양할 거거든요. 일반 분양 한 3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분양도 노려보고, 이건 분양가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감정 가격 다시 산정해서 작년에 분양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좀 가격이 변경돼서 나오겠죠. 또 뭐 이렇게 이 기사 댓글만 보더라도 좀 보니까 이 학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안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현 3구역, 아현뉴타운 아현 3구역에 보면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원래는 이제 학교 신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이 마포레미안 프로지오 주변에 아현초등학교도 있고 한서초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2개나 있어요. 그 길 건너가면 이제 그 아현 4구역 쪽, 그 공덕자의 쪽에도 학교가 있고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를 더 짓는 거는 그 원래 있었던 세대수에 비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내당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 특히 다가구 주택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되게 높다가 재개발을 통해서 좀 세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였는데, 학교를 더 짓는다는 거는 지금 있는 학교도 있는데 지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현 3구역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학교를 안 짓긴 했어요. 안 지으면서 세대수가 3063세대 원래 사업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3885세대로 늘어났거든요. 뭐 용적률도 더 늘리고 소형 평형도 많이 짓고 하면서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